네, 지금으로부터 간호학 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 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온라인 공청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PO 이두진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0년부터 분야별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체계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6개월간 연구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간호학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연구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지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박종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곽희정 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일 과장님으로부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에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간호학 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박종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장 박종환입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벌써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아주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는 왜 이렇게 또 더운지 하여튼 이래저래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크실 텐데 이렇게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호학 분야의 분야별 지원 체계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으며 그 목표가 달성되면 내년도 예산이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묵묵히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만큼 중요한 게 또 예산 분배죠. 그래서 저희 재단은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 분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와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예산 분배의 학문적인 특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원 계획은 아직 확정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 연구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듣고 추가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사전에 안내해드린 이메일 주소로 의견이나 질문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연구자님들을 위한 열린 한국연구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해주신 박종환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곽희정 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일 과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일 과장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지원체계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사전에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 김보열입니다. 먼저 콘텐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학문 분야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추진체계 지원 방안은 기초연구 자율성 강화 및 연구장 중심 지원 확대의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17년 대비 22년까지 2배 확대가 추진 중이고 현재 22년 국회에 예산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거의 2.52조 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 평가, 관리 등에 대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기초연구종합계획의 추진과제로서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구비 증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검토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성과 창출을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구 사업 예산 확대로 신청, 선정 과제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 규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문 분야별 연구 수요, 연구비 규모, 연구 환경, 대형 장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방식 편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발전 지원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중장기 지원 방향 제시를 위해서 분야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계의 예산, 의견, 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 조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세부 사업의 규모, 단가, 기간 등에 대한 조정, 후속 연구 지원 여부, 검토, 사업 운영 개편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과학 로드맵을 반영한 연구 주제에 대한 지정 공모 추진,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도출을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 로드맵 마련입니다. 분야별 장기적 연구 비전 제시, 연구 동향,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여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미 수학 분야에서는 이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 학회, 공청회, 연구자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은 수학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 수학 분야에 대해서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소액과 장기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소규모 집단 연구를 포함해서 이에 따라서 지원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규 과제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1년에는 6개 분야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 분자생명, 의학 분야로서 약 7,683억 원 전체 기초연구 예산의 44%에 해당됩니다. 분야별 특성에 대한 반영을 예시한 걸로서는 물리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 등을 통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의 규모를 달리하였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형 과제를 경련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생명 분야 같은 경우는 평균 연구비가 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중견2의 신규 과제를 확대하고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의사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2년에는 전 분야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총 10개 분야로 운영할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21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21년 시행 분야 연구 현장 의견 청취 및 포트폴리오 수정 보완을 거쳐 시기상으로는 약 8월에서 9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최종적으로는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21년에 분야별 지원체계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기초 연구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되는 협의회나 의사결정 체계에 보고하는 것을 저희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추진체계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일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간호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입니다. 지금부터 간호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학 분야의 분야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해온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 간호학 분야에서 어떠한 식으로 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올해 1월 간호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기 지원 포트폴리오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 초안을 가지고 간호학 분야 자문위원단의 검토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는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또는 신청했던 간호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총 683명 대상자 중 281명이 응답을 하여 응답률 41%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셨습니다. 간호학 분야 연구자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구사업 연구비의 지원 방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기초연구사업을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로 구분하였을 때 어느 사업에 더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개인연구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연구 중 우수연구와 일반연구 사업으로 구분해서 어느 사업을 확대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일반 연구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4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개인 연구의 사업별 적정 연구비 규모를 설문했습니다. 먼저 리더부터 우수 신임까지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본 연구 같은 경우는 증액과 현행 유지가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집단 연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견연구 유형 통합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현재 중견연구의 유형일은 1-1과 1-2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에 대해 문의한 결과 통합 유형을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구 사업의 지원 유형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어느 유형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본 지원형, 그래서 기본 연구를 하자는 의견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외의 주요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연구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학문 간 연계를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희 의학학 단장님을 필두로 책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그 간호학 분야 연구 지원, 신청 통계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 유형을 도출하였고 그 수립된 포트폴리오 초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수립 개요입니다. 우선 포트폴리오에 적용 대상 사업은 과기정통부소관의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RLIC와 같이 융합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분야에 소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그리고 최초 혁신 실험실 같이 선정 후 추가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 분야별 지원 체계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수립 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배 부분에서는 그 최근 3년간 각 분야, 즉 간호학 분야에 지원된 연구비 비중과 함께 그 연구 인력의 증감 등 수요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예산을 사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자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간호학 분야의 경우 지금 사업 그 포트폴리오는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학학 투 분야로 해서 치의학, 한의학, 약학과 함께 전체 예산을 배분하고 그 내에서 간호학을 운영하는 형태로 그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학 투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과 단가는 동일하게 책정을 하고 그 각 세부 분야별로 예산 배분과 운영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수립할 때는 이와 같은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간호학 분야 포트폴리오 수립 결과입니다. 우선 지원 방안 개선안을 살펴보면 그 아까 기본 연구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연구비를 내년부터는 현행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신진의 연구비를 1.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소하여 그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간호학 분야에서 이제 특화된 부분인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간호학 분야에서는 리더 연구와 집단 연구, 그래서 기초 연구실도 지원하지 않고 그 예산을 중견이나 이런 기본 연구 등에 배분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 연구 같은 경우는 전 사업에서 후속 연구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 후속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예산 내에서 신규 과제 예산을 그 최초 신규 과제와 함께 그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를 하나를 선정하게 되면 신규 과제가 하나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이제 자문위원단에서는 후속 연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원 체계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식으로 지원 체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 체계와 간호학 분야에 배정될 예산을 고려해서 그 매년 신규 과제가 선정될 것을 그 해본 결과 그 중견 연구는 대략 20개 내가 지원될 예정이고, 중견 연구 유형 2 같은 경우는 경년에 하나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연구가 50기 내로 상당히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 지원 계획에 따라 향후 간호학 분야 그 지원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334개 과제에 176억 원 정도 지원되던 그 간호학 분야 연구비는 23년 기준으로는 430개로 대략 100개 정도의 과제가 늘고 연구비는 268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견연구는 20년 64개 과제에 61억 원 정도 하던 것이 23년에는 82개 과제에 95억 원으로 예상 기준으로는 대략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 연구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더 큰데요. 20년에 72개 과제에 30억 원에서 23년에는 122개 과제에 62억 원으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원이 될 경우에 그 간호학 분야의 그 사업별 지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본 연구가 현재 17% 수준에서 27%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 간호학 분야 연구자들의 수혜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수혜율은 그 간호학 분야에서 저희 연구재단의 과제를 지원하거나 이제 그 신청하거나 지원받고 계시는 분 중에서 실제로 지원받는 인력을 수혜율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50% 수준이던 수혜율이 23년에는 64%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년부터 이 간호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선 22년 이후에는 간호학 분야에서 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설명드린 지원 계획이 있고 실제 내년에 신규 과제를 접수를 받게 되면 그 접수 현황에 따라서 지원 계획이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견연구 1-1은 되게 많이 들어오고 1-2는 되게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 선정률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그 학문단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간호학 분야 책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그 신규 과제 일정 접수 일정에 따라서 매년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분야별 지원 체계 올해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연구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수렴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단과 함께 그 추가 검토를 거쳐서 최종 포트폴리오는 8월 정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확정된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하여 22년 간호학 분야의 지원 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이 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신규 과제 공고를 올해 11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조성민 팀장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은 저와 조성민 팀장님 그리고 박종환 단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질의응답 좌석에 착석한 이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이메일로 사전에 접수되었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의 내용은 MRC는 말 그대로 메디컬 리서치 센터를 지원하는 분야로 새로운 개편안에서 미지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처럼 간호학 분야에 대한 의료기술 전주기별, 인구집단 생애주기별 NRC, 즉 너싱 리서치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기획해 주시기 건의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 박종환 단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아직 추진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충분히 필요성은 저희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센터 과제라는 거가 설립이 되려면은 사실은 그 간호학과 그 학문 거기에 계실 여러 교수님들 분들의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차피 분야별 지원 체계가 되면은 간호학 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물론 매년 증액은 되겠지만 어쨌든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센터 과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을 개인 과제에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충 보면은 한 개 센터가 설립이 되면 10개의 개인 과제가 사라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고 또 필요성을 인식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또 추진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문 분야 선택을 할 때 간호학자가 책임자이지만 주제는 융합일 때 간호학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분야로 지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간호학 분야 심사위원단도 다른 관련 분야 심사위원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연구 모집에서 하반기 중견 연구에 5년에 4억 5천을 신청했다가 2년 6개월에 2억 1천만 원만 지원되는 바람에 연구 진행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로서 예산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창구나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나 심사자들의 질관리, 이런 연구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 계획서를 검토하고 기간 예산을 감축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위원들에 대한 질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 분야 분류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연구 책임자께서 판단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제가 융합일 때에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완전 융합일 때는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학제간 융합 연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는 연구 책임자 분의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사회 분야 쪽 또는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분야를 찍으시면 그쪽 해당 분야의 평가위원이 들어오셔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ICT 융합연구단에서 진행하는 융합 쪽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의 분야가 맞으시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고도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때는 저희 재단에 연락을 먼저 주시면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예산이 좀 많이 깎이셔가지고 연구가 좀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평가위원 5분 중 3분 이상이 의견을 주셨을 때 전문위원 분들께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때 충분히 어필을 하시기 위해서는 연구 계획서상에 좀 더 그 연구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히 기술을 해주시면 좀 더 평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평가에 대한 부분 어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평가위원회에 대한 참여 자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시는 경우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추천은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이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 내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분들이 결정이 되시고요. 이 후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화 섭외를 하고 있는데, 전화할 때는 해당 과제의 과제명과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장 적합한 분을 섭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특별한 과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전문적인 평가위원이 섭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릴까요? 네. 그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심사를 해보면은 뭐 의학 분야의 약학, 간호학, 한의학의 연구자분들도 지원하세요. 그리고 좀 더 이 벽을 넘어서 간호학 교수님이시지만 생명 쪽으로도 또 과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합 과제인 경우에는 그 학문 분야 상관없이 원하시는 데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심사를, 저는 뭐 거의 100% 심사에 참여를 하는데요. 해보면은 간호학 심사는 가장 모범적인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그 참여하신 교수님들도 전문성이 가장 우수한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또 너무도 열심히 이제 과제를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사실은 간호학 과제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거의 뭐 최고 점수를 줄 정도로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연구 기간이 단축된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5년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하게 부각이 된다면 아마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5년 동안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간호학 연구 지원비는 의학학 분야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2019년도 기준에 140억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 팬데믹성 감염질환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단과 치료 중심의 의학학 연구 개발은 물론 예방과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으로의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 개발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5년간만을 분석해 보더라도 간호 연구의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 연구재단의 2022년도 지원 내용은 예년에 비해 개선된 것 같지가 않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보건의료 에코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미래 연구개발 정책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도의 R&D 지원은 어떠한 분석 자료와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바이오 헬스 및 기초 연구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증진이라는 목적 중심의 연구 개발이 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 기초 분야 및 간호학 분야의 연구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간호학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기초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간호연구자 전문단체인 한국간호과학회를 중심으로 향후 간호학 연구지원 정책을 위한 로드맵 구상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을 제안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저희가 제시해 드린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에 활용된 자료는 뭐 최근 5년에서 길게는 10년 사이에 간호학 분야에 신청했던 과제들, 그리고 지원했던 과제들, 그리고 간호학 분야의 연구 인력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여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계획은 이제 간호학 분야 책임 전문위원분들과 좀 심도 있게 여러 차례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간호학회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호학
분야 발전 로드맵에 대한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 연구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좀 내부적으로 지금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간 경력 이상의 연구비 투자를 미전하는 방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변경안에 실제적인 내용인 리더 연구, 집단 연구에는 이제 MRC라든지 기초연구실이 포함되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미지원되고 중견 연구 유형 2가 이제 2년에 하나씩 지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수신진의 연구비 단가 축소 등 간호학 분야에서 중간 경력 이상의 연구비 투자를 미전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 간호학 분야의 성장 주기를 고려하지 않는 변경 방향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질문 하나 주셨고요. 두 번째는 신진 연구자는 충분한 연구 업적이 부족하고 경력이 제한되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외부 연구비 수주가 어려워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구비를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해진 연구비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간호학 분야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다른 분야의 신진 연구자 연구 지원도 감액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발표를 앞두고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리더와 집단에서 기초연구실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 그리고 중견연구 유형 2 같은 경우는 경년에 하나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좀 결정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좀 과제 들어온 것들을 보면 리더 연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한 개가 과제 신청이 아예 없었고요. 19년, 20년도에는 각각 하나씩 신청했었지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실 같은 경우는 매년 한두 개 정도의 신청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연구실 같은 경우에 신청된 과제들을 좀 살펴보면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만으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연구 책임자는 의대 교수님의 간호학과 교수님을 포함해서 간호학 분야로 이렇게 신청하신 그런 과제들이 좀 여러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호학 분야로 들어왔을 때 간호학 분야에서 평가를 받고 프로포절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선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와 자료를 다 같이 공유하였고 검토 결과 그런 것들 그리고 수요가 거의 없거나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도 들어와서 간호학 분야 연구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견 연구나 기본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간호학 분야의 니즈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더 좋은 방향이라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간호과학회 좀 임원진도 같이 참여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리더와 BRL은 맞고 중견연구 2 같은 경우는 일부 수요가 있어서 하지만 이 수요도 매년 하나씩 지원하기에 그렇게 충분히 많은 수요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경년에 하나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진연구자 연구비를 1.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한 것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이제 신진연구자 감액 같은 경우는 간호학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학 2의 약학, 치의학, 한의학이
다 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올해 시행하고 있는 그 기초 응용무역 같은 경우도 신진 연구로 1억으로 감액한 바 있는데요. 이게 그 중견 연구 유형 1-1보다 좀 더 많은 단가가 돼가지고 이거를 좀 그 계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으로 좀 감액한 게 있고, 또 이제 여러 분야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약진하고 있는 학문 분야의 지원 방향을 결정할 때 개별 연구자들의 설문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해당 학회 등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간호과학회 및 분과학회의 의견 요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대한민국에서 학문 분야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서 중요한 변경 시에 책임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질문에서도 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저희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이제 책임 전문위원 분들이 하시면서 그 간호과학회 임원진도 그 거기에서 같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간호과학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지원을 위해 연구비 배정은 각 유형별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연구 유형별 연구비 배정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연구 지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연구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간호학 연구자끼리 연구비를 소액씩 쪼개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액 연구비를 받게 되면 연구 성과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아까 얼핏 설명드렸지만 이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개별 사업별로 이를테면 신진 예산 전체 중에 간호학이 얼마, 중견 예산 전체 중에 간호학이 얼마, 기초연구실 중에 간호학이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간호학 전체의 예산이 먼저 결정되고 그 간호학 예산을 가지고 개인 얼마에 집단 얼마, 개인에서는 중견 얼마, 기본 연구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도 늘리고 집단도 늘리고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그 예산 배분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그 만약에 그 기초연구실이나 이런 중규모 이상의 연구 수요가 있다라고 그 판단되실 경우 간호학 내부에서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변경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호과학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간호학 분야 연구비 지원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연구자 수 대비 타 학문 분야와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중분류 의학학 분야에 소속한 다른 학문 분야들과 간호학 분야의 연구비 배정액은 각각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자의 수가 늘어나고 연구과제 지원 수가 증가할수록 연구비 배정이 늘어나는 게 당연지사인데요. 간호학과는 전국에 200개가 넘고 간호학 박사학위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과제 지원 수 대비 간호학 분야 연구비 배정액은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좀 이제 질문이 약간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간호학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 통계 자료
중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그 자문위원단이나 이런 분들과는 공유를 해서 그렇게 제시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좀 검토하셔서 의사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타 분야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 뭐 타 분야와의 비교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간호학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좀 그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필요할 경우에서 통계 자료는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문위원단이나 간호과학회 등에는 조금 제공해 드리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으십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 분야에도 연구자의 연구 주기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중견 연구 이후에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리더 연구 지원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아까 그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 뭐 리더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간호학의 이 연구계에서 결정해 주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의견 수렴 창구를 한국간호학회로 해서 그쪽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원 논문 수와 수혜율, 지원 금액을 의학, 한의학 등 타 분야와 비교해서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내주신 메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타 분야와 비교하는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작성을 하고 있지 않고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왜 자료를 안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저희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할 수도 있고 타 분야에서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할 수는 없다라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견 연구 유형 2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견 연구 유형 2에 연간 4억 원 정도 규모의 과제를 경년에 한 과제씩 선정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특정 연도에만 신청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매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견 연구 유형 2는 경년에 한 번씩 공고시에 나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중견 연구 1-1과 1-2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저것은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막상 접수를 받아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받아봤는데 의학 분야를 시행했더니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달라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정 선정률을 검토하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견 연구 유형 1-1과 1-2 그리고 기본 연구라든지 생애 기본 연구 쪽 사업들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 선정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간호학문 내에서 전반적인 연구의 성장을 고려해 볼 때 기초 연구 수를 증가한 것은 주니어 연구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중견 리더 연구 또한 많은 연구수는 아니더라도 완전 폐지하는 것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학문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 단장님? 네, 그 지금 약간은 모순된 질문이 이제 앞뒤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중견 2와 리더를 지금 선정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수요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과제 들어왔는데 한 과제를 선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100%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이 간호학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보다는 기초 개인 연구 쪽으로 연구비를 많이 시프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신진 교수님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예산 분배를 한 거고요. 저희도 이 리더 연구나 중견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이제 앞으로 간호학도 이제 중견 2나 리더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은 그건 얼마든지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선행되었던 타 분야는 학문 주기상 중견 이상의 개인 기초, 집단 연구 증진을 통한 도약 방향인 것 같은데 간호학 분야에만 도입형을 강조하시는 건 순전히 지원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또한 후속 연구 폐지, 리더 선도 연구 폐지를 주장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 질문도 이제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했던 건 아니고요. 설문조사 결과 플러스 각종 지원 통계들을 가지고 그 자문위원단과 함께 정말 수차례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해왔던 과정이 있고요. 그 의견 수정 과정에는 한국간호과학회 임원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학계에 좀 의견이 있으면 학회 통해서 주시면은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수혜자가 늘어갈 것 같다고 예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신진 연구자에서 중견 연구자로 넘어가는 중견 연구자에게 연구비 수혜의 기회가 많이 박탈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혜자의 명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성장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답변 조성민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세부 사업별 지원 계획을 좀 설명드리면서 중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리더라든지 집단에서 이렇게 과제 수를 줄인 것들이 중견과 기본 연구에 좀 많이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견 같은 경우도 2020년에 비해서 23년 정도 되면 예산이 거의 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과제 수도 거의 20과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본 연구만 늘리는 건 아니고 중견 연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평가자 질적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연구에 대한 기존 지식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판단이 없는 분이라는 결과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 평가자의 의견이라고 이의를 묵살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단장님. 네, 평가자의 질적 관리라는 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되신 분들은 평가를 잘했다고 얘기할 테고 이제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0% 완벽하게 이 평가자를 섭외하고 평가 선정 과정을 저희가 이제 잘 되게끔 유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연구 업적도 좋고 그다음에 현재 액티브하게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자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분들의 그 평가 역량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요. 아니면 저희가 뭐 의학 단장이라 그래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오히려 평가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좀 더 평가자 섭외하는데 좀 더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거는 간호학 분야만큼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학문 분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평가가 끝나고 평가 결과가 통보된 다음에 이의제기 제도가 있고, 그 이의제기를 하시게 되면 저희도 그냥 그 평가자의 의견이라고 이의를 묵살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당 분야 전문위원 분께 그 내용 부분 알려드리고 검토를 요청을 드린 다음에 그 검토에 대한 부분 검토 의견을 받고, 그리고 저희 단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 타당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보완 설명드렸고요. 8번째 질문입니다. 의학학 전체 예산 부분에 간호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조성민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예산 배분에 있어서 뭐 간호학의 의견, 사실 이거는 예산 배분을 각 분야별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분야별로 그 약간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요. 저희는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예산 배분에서는 그동안 그 분야에 지원됐던 예산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좀 그 반영해서 예산을 배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호학 분야 같은 경우 수요가 최근에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예산 배분에 그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그 배분 룰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번째 질문입니다. 제한된 포트폴리오를 보면 재원을 한정해 두고 그 한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연구의 증가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수적이므로 간호학 분야 자체의 예산 증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발표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앞으로 간호학 분야 중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176억 원 수준에서 23년에는 268억 원으로 거의 한 3년 정도에 1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호학 분야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학 분야 예산이 뭐 정체돼 있는 게 아니고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번째 질문입니다. MRC의 경우 간호학은 지원 조건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L의 경우에도 간호학이 가지고 있는 타 학문 분야와는 다른 고유의 학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량적 평가로만 이루어진다면 간호학이 발전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 현장에 계신 연구자분들과 그다음에 그 실제로 전문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재단 측에서 봤을 때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조정을 가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학계의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센터 지원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개인 과제 지원 쪽으로 더 비중을 많이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집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좀 강조가 되고, 그게 사실 간호학 학계 전체적인 의견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특정한 몇 그룹이나 개인의 의견으로서만 저희가 그걸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이 전체 의견을 항상 중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포트폴리오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부터 새로 시작하려는 지원 체계를 구상하실 때 기존의 지원 체계의 자료를 근거로 하셨다 하셨는데, 기존의 지원 체계는 간호학은 의학학단 내에서 저희가 평가받고 지원받는 데 있어서 결코 공평하게 지원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원 체계를 계획하실 때의 기본 전제는 장기적인 학문 발전과 다양한 수준의 연구자 역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호학 분야만큼은 저희 평가 진행할 때 굉장히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코멘트하신 걸로 알고, 네, 이 부분 잘 받아들이고 다음 진행할 때에도 의견 수렴할 때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질문의 요지는 그 의학학단에 비해서 간호학 분야가 마이너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 같이 보여서, 그래서 그 예산 분배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물론 이제 타 학문 분야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현재로서는 의학 분야가 선정률이 가장 낮습니다. 꼭 지금 워낙에 의학과 간호학 분야의 그 교수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그 연구 지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어느 학문 분야건 상관없이 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인 거고요. 결코 뭐 의학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잘못 트리트되거나 또는 뭐 편파적으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12번째 질문입니다. 중견연구 2 이상과 집단연구의 경우 저희 분야에서 지원하더라도 아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분야 심사자들도 기초연구 도약과 혁신, 연구 주기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사자 풀 구성, 일정 기간 경험 있는 타 분야 심사자 공동 참여 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 내에서도 중견 이상의 선도 연구를 키워내기 위한 노력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단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질문의 요지를 좀 파악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심사자 풀 구성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분야 심사자의 공동 참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타 분야 심사자의 공동 참여가 사실은 물론 이제 그 과제 특성상 어느 정도는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메이저가 될 수 없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간호학 과제들이 쭉 있는데 거기 의학 분야의 교수들이 와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실은 그 심사의 전문성이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간호학과 과제는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타 심사자의 공동 참여를 저희가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굳이 일부러 뭐 공평한 심사를 위해서 타 분야의 교수를 초빙해서 간호학 과제를 심사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평가위원 풀로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의 간호학 전공자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한국연구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평가위원 자격 조건을 만족하시는 경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연구자 정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호학 분야별 지원 체계 온라인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과 그리고 박주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간호학 분야의 2022년도 기초연구 사업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구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드린 이메일 주소로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